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천재 시인 김삿갓 이야기를 낭독합니다. 방랑 생활 수십 년, 그동안 강산이 몇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삿갓의 방랑은 끝이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리고 천하의 미인도 김삿갓의 방랑을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삿갓은 그렇게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떠도는 구름처럼 오늘은 이곳에서 그리고 내일은 저곳에서 그렇게 발길 닿는 대로 떠돌아다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김삿갓만의 삶의 방법인 듯 말입니다. 연월이라는 기생을 떠나 어느 마을로 들어선 김삿갓은 한 가난한 노총각의 결혼을 성사시키고는 또다시 정처 없는 방랑의 길에 접어듭니다. 검던 머리는 어느덧 반백이 되도록 그럼에도 그의 방랑은 그칠 줄 모릅니다. 한겨울을 꼬박 서당에서 지내던 김삿갓은 봄이 오자 다시 방랑의 길에 나섭니다. 이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조금만 걸어도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그는 방랑길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낭독해드립니다. 양관곡. 늦은 봄 하늘은 맑고 날씨는 화창하였다. 김삿갓은 한겨울을 꼬박 서당방에서 앉아 보내다가 오랜만에 길을 떠나니 30리도 채 못 가 다리가 무거우기 시작하였다. 벌써부터 걷기가 거북하니 내가 어느새 이렇게도 늙었는가. 따지고 보면 50고개를 넘어선 지도 이미 여러 해가 되는지라 다리가 약해진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전에는 얼마든지 걸을 수 있었건만 갈빗대 사이에 담이 들었는지 이제는 밤 저녁이면 옆구리가 가끔 뻐근해 오기도 하였다. 생로병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나에게도 죽을 날이 가까우는 거구나. 약간 처량한 감에 잠긴 채 고갯길을 넘어오느라니까 산속에는 가지가지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김삿갓은 아름다운 꽃들을 그윽히 바라보는 중에 문득 옛날 시 한 수가 연상되었다. 봄이 와서 꽃들은 활짝 피는데 세월이 흘러 사람은 늙어만 가네. 늙는다고 탄식한들 쓸데있으랴. 다만 착하게만 살아가니라. 지나온 인생을 회고해보니 김삿갓은 남에게 못할 짓을 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야 물론 일생 동안 거지 생활을 해오다 보니 세상 사람들에게 타산 같은 신세를 져온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남에게 신세를 지는 것과 남을 괴롭히는 일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남을 도와준 일도 노상없지는 않았다. 언젠가 객주집 아낙네가 깡패의 손에 죽게 된 것을 구출해준 일이라든가 바로 오늘 아침에 늙은 총각에게 장가를 갈 수 있게 해준 일 등등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 흐뭇한 일이었다. 그렇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죽는 날까지 남을 괴롭히는 못난 인간은 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며 고개를 넘어 어느 마을로 들어서다 보니 늑수구레한 아낙네가 커다란 상자 하나를 머리에 이고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몰라도 여자가 머리에 이고 가기에는 지나치게 무거워 보였다. 여보시오, 아주머니. 아주머니 머리에 이고 가는 상자가 무척 무거워 보이는데 내가 좀 지어다 드릴까요? 김삿갓은 여인을 도와주기로 하고 또 말동무도 되고 싶어 그렇게 말을 걸었다. 아낙네는 뒤를 돌아다보고 웃으며 대답했다. 말씀만 들어도 고마워요.
남정네가 볼썽사납게 무슨 이런 것을 쥐고 다니시오. 상자 속에 절반쯤은 비어 있어서 별로 무거운 건 아니에요. 그래도 도대체 그 상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장작고 나랑네는 길을 걸어가며 농담조로 이렇게 대답했다. 여자라면 누구나가 모두 탐내는 물건이라오. 남자분들은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짐작도 안 가는 모양이죠. 김 작가는 고개를 기울이며 잠시 생각해보다가 그렇다면 상자 속에 들어있는 물건은 여자들에게만 필요한 화장품 같은 것인가 보구려. 그 말에 아랑네는 호들갑스럽게 놀랐다. 어머나, 잘도 알아맞히시네요. 이 상자 속에는 화장품이 들어있어요. 나는 박물장수예요. 박물장수라. 그 무거운 상자를 진종일 머리에 이고 다니려면은 무척 지겹겠소. 목구멍이 원수라. 아무리 지겨워도 참는 수밖에 없지요. 하루에 얼마나 파오? 박물장사가 어디나 한 사람뿐인가요? 가까스로 목구멍에 풀칠이나 해가지요. 물건을 어디서 사다 파오? 전주 도가에서 사와요. 여기서 전주가 몇 리나 되오? 100리가 넘는답니다. 그 무거운 상자를 날마다 머리에 이고 다니려면은 목이 가슴속으로 움츠러져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데 아주머니는 목이 멀쩡한 걸 보니 아주머니 목은 자나목인가 보죠? 안 그래요? 그와 같은 익살스러운 농담으로 주고받아가며 마을에 들어서자 박물장수는 벼랑간 목총을 넣어도 이렇게 외쳐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연지사려, 곤지사려, 100분 더 있어요. 칠흑같이 탐스러운 머리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동백기름도 있고요. 여자들은 화장품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법이다. 사흘쯤 밥을 굶을 수는 있어도 화장품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가는 것이 여자들의 생리가 아니던가. 그런데 마을 아낙네들은 박물장사가 외치는 소리를 못 들은 탓인지 한 사람도 얼씬하지 않았다. 다만 머리가 하얀 노파 하나가 행길가 창가에 앉아있기는 했으나 그 노파는 박물장사의 외치는 소리를 들은 척도 안 하고 머리만 빗고 있을 뿐이었다. 박물장수에게 대해 그렇게도 관심이 없다면 그는 이미 여자라고는 볼 수 없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화장품을 팔려고 소리를 연방 외쳐대는 박물장수 아낙네와 박물장수가 지나가거나 말거나 눈도 거들떠보지 않은 호백발 할머니, 그 두 여인이 너무도 대조적이어서 김 작가는 즉석에서 다음과 같은 휘시를 한술 폈다. 연지 사려, 곤지 사려, 100분도 사요. 향기 풍기는 동백기름도 있어요. 노파는 창가에서 하얀 머리를 빗으며 쓰다달다 말없이 내다보지도 않네. 아무리 여자라도 머리가 백발이 되면 화장품에 대해서조차 관심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풍자적으로 읊어본 시였던 것이다. 전주까지는 아직도 머나먼 백리길이다. 김 작가는 마을 중심지로 들어가는 갈림길에서 박물장수 아낙에게 작별 인사를 나눌 수밖에 없었다. 나는 여기서 작별해야 하겠어. 정들자 이별이라고 하더니 만날 때는 별로 기쁜 줄 몰랐는데 정작 헤어지려고 하니 매우 섭섭하구려. 아마도 인정이란 그런 것인가 보죠. 박물장수 아낙네도 얼굴빛이 숙연해지며 어마, 그래요. 이렇게 쉽게 헤어질 줄 알았으면 차라리 만나지 않았던 편이 좋을 뻔했네요. 하고 알쏭달쏭한 말을 짓거렸다. 내가 돈이 있으면 아주머니한테 마숫거리를 하나쯤 해드리고 싶지만은 워낙 빈 털털이라 마숫거리도 못해드려 미안하오. 별 말씀을 다 하세요. 남자들에게 화장품이 무슨 소용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박물장수는 거기까지 말하다가 문득 느낀 점이 있는지 아 참, 마나님한테 선물을 사가고 싶은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내가 분 한 값쯤 그냥 선사할 수도 있어요.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김 작가는 생각조차 못했던 오해에 적이 당황하였다. 아니요.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요. 나는 마누라도 없는 호랍이라오. 행여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오. 김 작가는 손을 휘휘내 저으며 발걸음을 부지런히 옮겨나갔다. 생각하면 뇌공전돌과 같은 사이였다. 상대방이 비록 여성이기는 하기로 노상에서 잠깐 만났다 헤어진 일이 뭐가 그렇게도 대견스러울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사귀어오던 친구와 헤어질 때와 똑같은 섭섭함을 느끼게 된 것은 잠시나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대해왔던 때문이 아닌가 싶었다. 김 작가는 다리가 불편해 전주거울에 들어선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의 일이었다. 전주거울의 진산은 건지산이다. 일기부의 전주기문에 보면은 건지산에는 수목이 울창하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와보니 과연 건지산은 수목이 울창하였다. 그 기문에 보면 전주거울은 인물도 많이 났거니와 가옥도 칠비하여 매우 고풍스러운 곳이다. 모두가 의관을 제대로 갖춘 선비들이어서 그들의 행동거지는 가히 본받을 만하다라는 말도 나와 있는 것이다. 백제 때에는 전주를 완산이라고 불러왔었는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의 이름을 전주로 고쳤다는 것이다. 견훤이 후백제를 일으켰을 때 일시나마 전주를 도읍지로 삼았던 일도 있었다. 게다가 조선 때에는 이성계의 분향이 전주인 까닭에 전주에 경기전이라는 궁전까지 세워놓아 전주는 어느 시대에나 국가의 요지였다. 전주는 백제 때부터 어느 세월에나 국가의 요처인지라 가는 곳마다 명승고족이 허다하였다. 남문한에 있는 경기전을 비롯하여 고독산에 있는 만경대와 모악산에 있는 귀신사와 보강사 등등 고색창에는 사찰만도 여러 군데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명칭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김 작가는 동원 후원에 있는 진남루와 북촌에 있는 덕진호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진남루는 멀리 기린봉과 마주보며 하늘 높이 솟아있는데 그 거대한 누각이 백제 때 지은 건물이라는 점에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한층 감격스럽게 해주었다. 그 당시 전주 부인이었던 윤향은 진남루를 짓고 나서 진남루에 대한 소감을 다음과 같은 시로 보여주었다. 백제성 중에서도 100척이 넘는 이 다락은 태평성대에 어울리는 누각이로다. 기린봉에 빛부려 구슬발 흔들리고 모악산 구름 위에 용마루가 둥실 떴네. 동남으론 여러 고을에 군림하였고 난간의 기댄이 서북으로 서울이 보인다. 올라와 보니 사또 따위 우스고나야 호기가 바다 저쪽까지 넘쳐 흐른다. 전성시대의 백제의 호기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시였다. 전주 보현 윤향의 친구인 허주는 그 시를 읽어보고 진남루에 올라와 크게 감탄하며 즉석에서 똑같은 문자로 화답을 했는데 그 시는 이러하였다. 좋은 경치 구경하러 타락에 올라오니 눈에 가득 가을 풍경 놀랍기만 하구나. 집집마다 저녁 연기 곱게 나부끼고 모든 삶 맑은 기운 푸르게 떠오른다. 이천석 큰 거울에 사또로 제수되어 하사받은 큰 칼 차고 50주 거느리니 백성들 모두가 잘 사는 태평성대여서 닭 울고 개 짖는 소리 벽촌까지 들리네. 이상과 같은 시문만 보아도 전주거울은 자고 이래로 지상 천국 같은 평화촌임을 알 수 있었다. 진남루는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그처럼 중요한 다락임을 알 수 있거니와 전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명승은 덕진호라는 아름다운 인공호수다. 그러면 덕진호는 어떤 연으로 생겨난 호수였던가? 전주거울은
얼른 보기에는 건지산을 비롯하여 고독산, 모악산, 가른산 등등 높고 낮은 몇 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듯이 보인다. 그러나 엄밀히 조사해보면 건지산과 가련산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전주거울의 서북방에 해당하는 그곳만은 산이 아닌 평야로 되어 있다. 직원들은 그 점을 지적하여 만약 건지산과 가련산 사이의 평야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전주거울의 기맥이 밖으로 새어나가 전주거울은 언젠가는 쇠멸하게 된다는 풍수설을 오랜 옛날부터 강력히 고집해왔었다. 그러므로 지관들의 권고에 의해 전주의 기맥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건지산과 가련산 사이에 높은 뚝을 쌓아 올리는 동시에 뚝 안에 들어있는 평야에 거대한 인공호수를 파놓았는데 그 인공호수가 오늘날의 덕진호인 것이다. 덕진호의 둘레는 장장 시오리가 가까워 우리나라의 인공호수로서는 규모가 가장 방대한 것이기도 하다. 육지에 거대한 인공호수를 파놓고 보니 주변의 풍치를 아름답게 꾸미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호숫가에 정자를 새로 지어 놓았는데 그 정자가 바로 오늘날의 풍월정이다. 덕진호와 풍월정 등등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준공되자 어떤 이름 모를 풍류객이 풍월정에 다음과 같은 풍월시를 한 줄 써버렸다. 깊은 늪 바라보니 푸른 하늘이 비치네. 이 연못 파는데 품이 얼마나 들었을까. 길게 뻗은 연기 속에 가을 달이 잠기고 어부의 피리 소리에 늦바람 불어온다. 덕진호와 풍월정이라는 새로운 관광자원이 생기자 전국 각지에서 시인묵객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때부터는 전주거울이 더욱 번영하게 되었고 덕진호에서 용이 하늘에 올랐다는 풍설도 떠돌게 되었다. 중경 때의 영의정이었던 유수는 덕진호에서 용이 올랐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구경으로 왔었다. 그리하여 덕진호에 걸려있는 시의 운자를 따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걸기도 했다. 맑고 깊은 연못 속에 하늘이 비치고 덕을 쌓아 세상을 고르게 해주도다. 여기가 바로 용이 오른 곳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어디서 번개를 보았으리요. 덕진호에서 정말로 용이 올랐는지 어쩐지 그것은 누구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전주거울이 날이 갈수록 번영하는 것은 덕진호라는 인공호수를 파놓은 덕택이 아닐까 하고 김삿갓은 혼자 생각해 보았다. 김삿갓은 전주 구경을 끝내고 남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성춘향과 이몽룡의 설화가 서리서리 얽혀있는 광안루와 오작교 등을 구경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남원은 본시는 백제 땅이었다. 백제 때에는 고령군 또는 대방군이라 불려왔었는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 경동강이 이름을 남원으로 고쳐버렸던 것이다. 남원은 지리산 기슭에 위치한 곳인지라 전주에서 남원으로 가는 길은 적막하기 이를 데 없었다. 가도 가도 인가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김삿갓은 밥을 얻어먹어야 하는 신세인지라 인가가 없는 것처럼 딱한 일은 없었다. 그렇잖아도 몸이 불편한 데다가 밥조차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니 길은 더딜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인가는 밥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 뱃속에서 울려오는 쪼르륵 소리를 들어가며 진종일 인가를 찾아 헤맨 일도 있었다. 그래도 사람 사는 집은 아무 데서도 보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어 풀뿌리를 키워먹기도 하고 솔잎을 씹어먹어보기도 해보았으나 그런 일이 며칠씩 계속되니 기진맥진하여 다리를 가눌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동무승들은 흔히들 생식을 한다는데 나는 꼭 밥을 먹어야만 살아갈 것 같으니 죽는 날까지 그 의지 신세를 면할 수 없는 것은 나의 팔자인가 보구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자 서글픈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다.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인가를 찾는 데 지쳐버려서 맥없이 풀밭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늘은 맑게 개고 무심한 새들은 아름답게 우짖고 있었다.
배가 하도 고파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지경이었지만은 죽음에 대한 공포는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언젠가 한 번은 죽어야 할 운명이기에 이왕이면 잠자듯 조용하게 죽고 싶기만 하였다. 문득 깨닫게 보니 손에 들고 있는 담뱃대가 눈에 띄었다. 언제든지 지팡이와 함께 손에 들고 다니던 담뱃대였다. 김 작가는 담뱃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어디를 가나 나의 친구는 지팡이와 너 하나뿐이로구나. 50평생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온 담뱃대에게 불현듯 무한한 친밀감이 느껴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담뱃대를 그윽히 바라보다가 지금시 한숨을 읊었다. 몸은 길어 뱀 같고 목은 솔개 같구나. 걸을 땐 손에 있고 앉으면 옆에 있네. 전주에 오공하는 천리가 넘는 길에 산을 넘기 몇 번이요 배를 타기 몇 번인가. 비록 담뱃대에 대한 감회일망정 애정이 넘치는 시였다.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김 작가는 기운이 하도 없어 풀밭에 네 활개를 쭉 펴고 누워 생과 사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다. 불경에 보면 생생세세 불타도라는 말이 나온다. 사람은 몇 번이고 되살아나는 것이니까 남에게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다. 김 작가는 지금까지 남에게 악한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타고난 성품이 번지 그렇게 되어 먹었기 때문이었지 좋게 태어나려고 계획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인생이란 한 번 살아보았으면 그만이지 또다시 태어나고 싶은 욕심은 꿈에도 없었던 것이다. 옛 글에 생기사기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남의 세상에 잠시 기류하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김 작가는 어느 것이 남의 세상이고 어느 것이 자기 집인지 고차스럽게 따지고 싶지도 않았다. 죽고 나면 모두가 무로 돌아간다고 지극히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김 작가였던 것이다. 이 얘기에 보면 옛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도 생전의 계급에 따라 명칭을 5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불러왔었다. 천자가 죽으면 붕어라 부르고 제후가 죽으면 홍서라 부르고 대부가 죽으면 졸고라 부르고 선비가 죽으면 불룩이라 부르고 서민이 죽으면 사망이라고 불러왔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허례허식에 불과한 것이지 죽어버린 당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붕어와 사망이 무엇이 다를 것인가? 나도 이제는 붕어하실 때가 되었나 보구나. 김 작가는 정신이 혼미오는 상태에서 그런 익살스러운 생각을 해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다. 이었고 얼마나 잤는지 몰라도 누군가가 몸을 흔들어 깨웠다. 여보시오, 날이 저물어 가는데 무슨 잠을 이렇게도 자고 있어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김 작가는 호들갑스럽게 놀라며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제서 알고 보니 자기를 깨운 사람은 12살쯤 먹어 보이는 나무꾼 소년이었다. 네가 나를 깨웠느냐? 날이 저물어오는데 아저씨는 무슨 잠을 그렇게도 정신없이 자고 있어요? 어둡기 전에 빨리 집에 돌아가라고 일러주는 말이었다. 깨워줘서 고맙다. 내 덕택에 내가 죽다 살아났구나. 김 작가는 머스마이에게 머리를 숙여 보이고 나서 얘야, 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나를 너희 집에 데리고 가 밥 좀 먹여줄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았다. 한평생 문전 걸식을 해오던 습성이 무심 중에 드러났던 것이다. 김 작가씨 구고라는 말을 듣고 소녀는 일순간 어리둥절하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다가 이내 예사롭게 대했다. 배가 고프면 우리 집에 가세요. 우리 집도 밥은 없어요. 그렇지만 감자만은 얼마든지 있어요. 감자라도 괜찮겠죠? 김 작가는 소년의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다. 굶어 죽을 판인데 감자면 어떠냐? 하느님께서는 나를 살려주시려고 너를 일부러 보내주셨나 보구나.
아저씨는 우스개 말씀도 잘도 하시네요. 내가 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인 줄 아세요? 김 작가는 소년의 말을 듣고 웃음이 절로 나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아느냐? 죽을 사람을 살려주면 그 사람은 하느님께서 내려보내신 사람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고마워요. 아무튼 우리 집에 감자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시장 가시거든 빨리 가세요. 김 작가는 염치불고하고 소년을 따라 나섰다. 소년의 집은 고개 너머 산골짜기에 있는 오막살이었다. 50가량 되어 보이는 두 내외가 어린 아들과 함께 숯을 구워 먹고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들 내외는 인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들아이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듣고 나더니 쭈쭈쭈쭈 이틀씩이나 굶으셨다면 배가 얼마나 고프시겠소. 감자가 입에 맞았을지는 모르지만 감자라면 얼마든지 많으니까 마음 놓고 자세요. 하고 말하며 삶은 감자를 한 소쿠리나 갖다 주었다. 김 작가는 평소에 감자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기갈이 감식이라고 이날은 감자 맛이 꿀맛처럼 달았다. 주인은 손님이 감자를 탐스럽게 먹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마누라에게 이렇게 타일렀다. 여보 마누라, 좀 전은 양반한테 통감자만 대접하기가 민망스러우니 내일 아침에는 감자로 국수도 만들고 전병도 좀 부쳐드리도록 하오. 그렇게 해드리면 별식 삼아 만나게 자실 수 있을 게 아니오. 실로 고맙기 그지없는 마음씨였다. 김 작가는 남에게 구박받은 일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한이 없었다. 그러나 때로는 부잣집 환갑잔치에 뛰어들어서 축식을 멋들어지게 지어주고 진수성찬을 배불리 대접받은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날의 감자 대접은 과거의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고마웠던 것이다. 이날 밤 주인 내외와 마음을 푹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이 깊어져 그 집을 떠나고 싶지 않은 생각조차 들었다. 그래야 김 작가는 그 집에서 열흘 동안이나 묵다가 10하루째 되는 날에야 남원을 향해 길을 떠났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돈보다 역시 인정이었던 것이다. 남원 고을에 있는 광안루는 규모에 있어서나 건축미에 있어서나 과연 천하의 절경이었다. 광안루는 본시 요천 강가에 있는 광통루라는 조그만 다락에 지나지 않았는데 남원 부사였던 민공과 유지례 등이 지금과 같이 거대한 규모로 개축해 놓았고 당시에 영의정이었던 정인지가 이름조차 광안루라고 고쳐버린 것이다. 광안루의 넓고 높은 다락에 올라오니 바람이 얼마나 시원스러운지 5, 6월 염춘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덜덜 떨려올 지경이었다. 그런 감회를 느끼기는 누구나가 마찬가지였던지 다락 위에는 강희맹의 다음과 같은 시가 걸려 있었다. 남쪽 나라에서도 유명한 광안루는 6월에 올라와도 가을처럼 춥구나. 달 그림자 고대 비치니 하늘이 가깝고 붉은 난간 사이로 교누성이 지나가네. 이상의 시만 읽어보아도 광안루의 높이가 어떠한가를 대강 짐작할 수 있지만은 시인 성임의 다음과 같은 시도 광안루의 뛰어난 경치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었다. 상쾌한 기운이 누각에 스며드니 요천과 광안루는 지상 선경이로다. 남쪽 언덕에서 바람이로 더위를 쫓고 서쪽 발 걷어올리니 저녁비가 그치네. 맑게 갠 이 밤 달은 쟁반같이 둥근데 은하수 옛날 놀이 누가 이어받았는고. 그윽한 달빛 천지의 거울처럼 비치니 몸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 같구나. 여기서 말한 은교란 그 옛날 천상에서는 경로성과 직녀성이 만나고 지상에서는 이몽룡과 성춘향이 만나던 장소인 은하수와 오작교를 말한 것이다. 김 작가는 광안루 다리 위에서 요천에 걸려있는 오작교를 굽어보았다. 그러나 오랫동안 감은 탓인지 오작교 다리 밑에는 물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옛날에는 물이 많았던지 그 옛날 기도령은 달빛 넘실거리는 오작교를 건너 광안루로 올라오다가 문득 그 누구인지 모를 이성이 안타까이 그리워 다음과 같은 풍어를 읊은 일이 있지 않았던가. 오작교 높고 맑은 다리를 건너 광안루 구슬 층계를 올라오너라. 묻노니 하늘이 직녀는 누구이던고 내 이제 흙에 겨운 교누이로다. 이팔 청춘 젊은 나이에 짝을 안타까이 그리워하다가 만난 여인이 바로 성춘향이었으니 그들의 사랑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때마침 삼복더위여서 사람들은 한낮에는 더위를 피하려고 모두들 광안루로 모여들었다. 그런가 하면 놀이꾼들은 여기저기 나무 그늘에 둘러앉아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세월 가는 줄을 모르고 질탕하게 놀고 있기도 하였다. 광안루는 그 옛날 성춘향과 이몽룡이 사랑을 속삭이던 본고장인지라 어느 구석에서나 노래 들려오는 노랫소리는 사랑 타령 아니면은 십장가뿐이었다. 광안루 주변은 한량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어서 김 작가는 어디를 가나 술은 얼마든지 공짜로 얻어 마실 수 있었다. 배가 고프면 어느 술자석으로 찾아가 술과 안주를 배불리 얻어먹고 술이 취하면 광안루 바위 위에서 낮잠을 자며 한해 여름을 태평세월로 보내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김 작가는 술을 공짜로 얻어먹는 대신에 술자석에 흥을 잘 돋워주어 누구도 싫어하지 않았다. 더구나 시를 좋아하는 늙은 선비들은 김 작가과 한번 어울려보고 나서부터는 그를 유난히 좋아하게 되어 어쩌다 그가 보이지 않으면 썩그 친구가 오늘은 어디를 갔을까? 그 친구가 있어야 술맛이 제대로 날 게 아닌가? 하고 김 작가를 일부러 찾아 나설 정도로 정겹게 되어버렸다. 그 덕택에 김 작가는 광안루에서 시를 여러 편 읽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이런 시가 있었다. 남쪽 나라에서는 풍광 좋은 광안루는 용성고을 오작교 바로 이웃에 있네. 마른 강가 소나기 퍼붓고 지나가니 들에는 물이 흠뻑 뭉게구름 뭉갠다. 머나먼 천리길을 외롭게 찾아드니 신선들은 사시장철 장구치며 노는구나. 은하와 선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구태여 바다의 용왕은 찾아 무엇하리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술자석에서는 술을 진탕난탕 마셔가며 다음과 같이 지극히 환상적인 시를 읊은 일도 있었다. 구태여 정자에서 달 구경만 할 것인가. 광안루 허공으로 몸과 마음을 날려보자. 내 몸 달빛에 비치면 모두 바라볼지니 그림자 강물에 비쳐 흐름 위에 둥실 뜨리. 그 옛날 이태백은 몇 번이나 말했던고 달 속에 옥토끼와 시름같이 나누자고 둥근 달 오늘 밤에 둥실 높이 떠오르니 검은 구름 모두 거쳐 푸르기만 하구나. 그 모양으로 김 작가의 시상은 변화무쌍하고도 활달자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것이다. 김 작가는 광안루에서 한해 여름을 보내는 동안에 술도 많이 마셨고 시도 많이 읊었지만은 남의 시도 많이 들어왔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감격한 시는 개화라는 60이 다 된 노기가 들려준 사모라는 시였다. 어느 날 김 작가는 노인들의 모임인 어떤 시위에 참석했던 일이 있는데 그 자리에 동석했던 개화라는 노기는 자기가 지었노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들려주었다. 고운 비단 짜다 말고 달하게 오르니 수정발 저편에 개수나무꽃 피었네. 정드님 떠나신 후 소식조차 끊어져 오작교 주변에는 밤마다 수심이요. 60이 다 된 여인이 그렇게도 애절한 시를 지었다는 것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 시는 남의 것을 자네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드님이 떠난 지가 몇 해나 되었지?
노기는 거짓말이 탈려든 것이 부끄러운지 얼굴을 약간 붉히다가 님이 떠나신 지는 이미 30년이 넘었다오. 그러나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렀기로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30년 전에 이별했어도 나에게는 아직도 어제만 같은걸요. 김삿갓은 그 대답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30년 전 작별이 어제일만 같다고? 남은 여성들은 모두가 춘향을 닮아 절개가 송죽 같은 모양일세 그려. 저희 절개는 춘향 같건만 님의 절개가 이도령 같지 못해 저는 60평생을 눈물로 보내고 있다오. 그러나 김삿갓은 노기의 말을 애시당초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60이 넘어도 남의 시를 자기 작품인 것처럼 속여먹는 계집에게 무슨 참된 사랑이 있었을 것이겠는가. 여보게 말 좀 똑똑히 물어보세. 도대체 자네가 그처럼 그리워하는 님이 어디 갔기에 30년이 넘도록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단 말인가? 가기는 어디를 갔겠어요? 한양에 가셨지요. 그림도 역시 이몽룡 모양으로 한양 가신 님인가 보네 그려. 이도령은 10년 후에 함행어사가 되어 춘향을 다시 찾아왔는데 자네이님은 30년이 넘도록 찾아오지 않는단 말인가? 누가 알아요? 나이님도 이도령 모양으로 암행어사가 되어가지고 나를 오늘이라도 찾아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아요? 그 양반이 떠나실 때 찰석 같은 언약을 나는 아직도 굳게 믿고 있는걸요. 30여 년 전의 언약을 60이 다 된 지금에도 철석같이 믿고 있다면 그것은 아름답기보다도 오히려 어리석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았다. 그래서 김삿갓은 던지시 이렇게 말해주었다. 여보게 신호는 불미요 미연은 불신이란 말이 있네. 자네는 옛님의 미연을 너무도 과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김삿갓의 말에 노기는 정색을 하고 나무랐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으면 누구의 말을 믿고 살아야 해요? 김삿갓은 농담 비슷이 이렇게 말해주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았네. 그러나 해인의 말을 믿는데도 한계는 있어야 할 게 아닌가. 만약 옛날 애인이 30년 후인 오늘의 이 자리에 나타났다고 가정을 해보세. 그동안의 자네는 주름살 투성이 할머니가 되어버렸는데 옛날 해인이 그래도 자네를 옛날처럼 사랑해 줄 것 같은가? 그 소리에 좌중에는 폭소가 터졌다. 그러나 노기는 웃기는커녕 조만간 울상이 되어버릴 뿐이었다. 김삿갓은 농담이 지나쳤는가 싶어 너스레를 치우고 말머리를 엉뚱한 데로 돌려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것도 없네. 무슨 일이든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병이 생기는 법이야. 자네는 애인이 한양에 가셨다고 했는데 한양에는 미인이 워낙 많아. 지금쯤은 자네를 잊어버렸을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걸세. 노기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분개하는 빛을 보였다. 그러면 30년 동안이나 일편단심으로 기다려온 저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 사람아, 10년이면 강산도 피어난다는데 자네 마음이 30년이 넘도록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 양반을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마음이 변할 수가 없지 않아요? 자네가 아무리 그 사람을 좋아했기로 그 사람이 자네를 좋아하지 않았다면 소용없는 일이 아닌가?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양반은 서울로 떠나실 때 저한테 철석 같은 약속을 해주신걸요. 무슨 약속을 어떻게 철석같이 했단 말인가? 서울에 올라가거든 고려등 같은 기와집을 사놓고 저를 서울로 불러 올려올 테니 자기를 철석같이 믿고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신걸요.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자네는 그처럼 허황된 약속을 아직도 믿어오고 있단 말인가? 그러고 보면 자네가 30년 동안이나 기다려온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준다고 약속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탐이 나서 아직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군 그래. 자네가 그런 마음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왔으니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날 리가 없지 않은가? 김삿갓이 노골적으로 쏘아대니 노기 개화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얼굴을 수그린 채 울먹이기만 할 뿐이었다.
남원에 있는 광안루에서 꼬박 한 해 여름을 보낸 김삿갓은 계절이 가을철로 접어들자 지리산을 넘어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기 위해 또다시 방랑의 길에 올랐다. 지리산은 전라도와 경상도에 걸쳐 있는 엄청나게 큰 산이어서 둘레에는 크고 작은 10여 개의 고을들이 매달려 있다. 남원은 서쪽 고을에 해당하고 함양은 북쪽 고을에 해당하고 진주는 남쪽 고을에 해당한다. 김삿갓은 다리가 불편한 관계로 정상에는 감히 올라갈 생각을 못하고 산허리를 걸어 넘어 전주로 빠져버릴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의 날 중국 사람들은 영생불사하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동남 동료를 500쌍을 동방에 있는 삼신산으로 보낸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삼신산의 하나였던 방장산이 바로 오늘날의 지리산인 것이다. 지리산은 산이 하도 높아 골짜기가 하도 험해 고려 때의 스님 정명은 친구가 지리산 속에 있는 절로 들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밤과 같은 송별시를 읊은 일이 있었다. 그대 천봉우리 속으로 들어간다니 구름과 안개 몇 겁이나 감길 것인가. 낙화유수 깊은 골에 길이 감감할 테니 뒷날 그대의 자취를 어디서 찾으리요. 지리산은 산이 높고 골짜기들이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속세와 인연을 끄는 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수많은 골짜기를 건너며 깊은 산속으로 들어오다 보니 물이 좔좔 흘러내리는 산골짜기 바위 틈에 난데없는 시체가 하나 걸려 있었다. 어느 산중에서 물을 건너다가 빠져 죽은 사람의 시체가 물길 따라 한없이 흘러내려오다가 바위 틈에 끼어버린 모양이었다. 저런 깊은 산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물에 빠져 죽다니 저럴 수가 있을까? 김삿갓은 남의 일 같지 않아 마음이 성뜨게 왔다. 가까이 다가와 보니 죽은 사람은 승복을 입은 것으로 보아 스님이 분명하였다. 숙녀들이 죽는 것을 열반 또는 익적이라고 하는데 저 스님은 어쩌다가 저처럼 비참하게 익사했을까? 사지를 오그린 채 바위 틈에 쥐새끼처럼 옹색하게 끼어있는 꼴이 어쩐지 측은히 견딜 수 없었다. 그야 물론 죽은 사람 자신으로 보면 시체가 어떤 꼬락서니로 되어 있거나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김삿갓은 바위 틈에 끼어있는 시체를 보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가 없었다. 예라 중에게 시주는 못할 망정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스님의 시체를 끌어올려 평평한 바위에 편히 뉘어주기나 하지. 그렇게 생각한 김삿갓은 두루마기를 벗어젖히고 시체의 인양 작업을 시작하였다. 물이 줄곧 흘러내리고 있는 바위 틈바구니에 꼭 끼어있는 시체를 햇볕 따뜻한 바위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었다. 사람은 번시 죽고 나면 통나무처럼 뻣뻣해지는 법이다. 그러나 시체는 오랫동안 물에 채여있는 탓인지 별로 뻣뻣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시체를 등에 업어 올리기가 싫어 저고리의 등줄기를 움켜잡고 질질 끌어올리자니 더욱 힘이 들었다. 시체를 햇볕 잘 드는 바위까지 끌어올려 놓고 나니 이왕이면 무덤까지 만들어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눈을 들어 지세를 살펴보니 그것은 좌청령 500호의 명당 형국이 분명한 데다가 시체가 놓여있는 바위 부근에는 크고 작은 바위들이 여기저기 우뚝우뚝 솟아 있어서 그 바위들이 마치 무덤 앞에 일부러 만들어 놓은 문석인이나 무석인들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죽은 사람이 승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스님인 것은 알 수 있었지만은 어느 절에 사는 누구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시체를 물속에서 건져 올려놓고 보니 우연하게도 그것이 바로 명당자리임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고로 명당자리는 동남향을 제일로 치는데 이곳은 좌향부터가 동남향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운명은 자기가 타고난다고 하더니 이 스님의 유택은 바로 이것임이 분명한가 보구나. 김삿갓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양우살림이라는 말이 불현듯 머리에 떠올랐다. 옛날부터 인품이 온화하고 행실이 단정한 인물을 양우살림이라고 칭찬해 오는데 시체의 주인공은 비록 익사는 했을 망정 평소에 소행이 단정이기 때문에 명당자리에 눕게 되었으리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아무려나
시체가 누워있을 자리를 제대로 찾아주었으니 이제는 작별을 구하고 길을 떠나야 할 판국이었다. 옛날 시인들은 서로 헤어질 때에는 대개 송별시를 주고받았다. 그때의 시를 양관곡이라고 부른다. 김삿갓은 돌아가신 스님에게 주는 양관곡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좌청령 우백호로 명당짜리 분명한데 물의 흐름 동남이니 좌양도 좋을 시고 물가에는 거북머리 비석도 서 있어서 하늘나는 기러기가 문상을 노는구나. 송별시를 한 수업 절이고 나서 마지막으로 합장 배려하며 작별 인사를 다음과 같이 고했다. 소생 김삿갓은 고승께서 뉘신지를 모르옵니다. 그러나 명당자리를 택해 정성껏 모셨사오니 일체의 번뇌를 해탈하시와 기꺼이 왕생극락하시옵소서. 상향. 실로 김삿갓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기행이었던 것이다.